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섬진강 시인 김용택 작가님의 둥근 달이 떠오르는 집이라는 수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아름다운 고향 풍경과 집, 가족들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둥근 달이 떠오르는 집은 온 동네 사람들이 역할을 갖고 참여했다고 하는데 마을 공동체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집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로 부모님 동생에서 아내와 자녀가 생기는 과정과 일터인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두 자녀를 데리고 마중 나온 아내한테서 한 아이를 받아 번쩍 안아주었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밥 먹여 재웠다는 일상의 소박하고 행복한 가장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까지 저와 함께 들어봐 주세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둥근 달이 떠오르는 집. 김용택. 아버지는 집을 4번 지으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북해도로 징용을 갔다가 돌아와 결혼하고 나를 낳아 큰 집으로부터 분가해 집을 지으셨습니다. 집을 짓고 얼마 안 있어 한국 전쟁이 나고 집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잘 지은 집이라고 어머님은 지금도 그 집에 대해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 집을 지을 때는 산에 커다란 소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목재들을 마음대로 구해 집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4칸 홑집이었지만 마을에서 가장 반듯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자 마을은 전소되었습니다. 피난을 갔다 돌아와 보니 마을에는 집이 한 채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난길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방 1칸, 부엌 1칸 집을 지으셨습니다. 풀과 나무와 흙으로 지은 그 집은 아주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흙 사이로 어렴풋이 하늘이 보였습니다. 대충 바른 벽 틈으로 귀뚜라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유난히 뱀이 많았습니다. 부엌 천장으로 구렁이가 지나가기도 하고 구렁이가 달걀을 집어삼키고 기둥을 칭칭 감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닭들이 그런 구렁이를 보고 꼬꼬댁거리며 울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집에 밤이 되면 빨치산들이 찾아왔습니다. 배틀에 앉아 배를 짜던 어머니가 빨치산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생기자 아버지는 이제 방 2칸, 부엌 1칸짜리 집을 지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초가 3간 집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문을 열면 바로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서 올챙이들이 촐랑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미꾸라지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벼가 익으면 벼이삭들이 바람에 찰랑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집에서 넷째 동생까지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다시 집을 지으실 요량으로 산에서 나무들을 베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마음에 든 소나무들을 베어 기둥감이며 석가래감들을 알맞은 길이로 잘라 껍질을 벗겨 그늘에 말려두었다가 큰 비가 오면 골짜기 물을 이용해 나무들을 마을로 가져왔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쌓아두었던 나무들을 물에 떠내려 보내 마을 가까이에서 건져 올려 집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물이 없는 깊은 골짜기에서는 하나하나 지게로 짊어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가져온 나무들은 비를 맞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 말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집 지을 나무들을 모은 아버지는 순창에 있는 대목을 부르고
이웃 마을에 있는 소목을 불렀습니다. 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들이 마당 햇볕 아래로 드러났습니다. 목수들이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인 나무들을 마당에 어질러 놓고 목수들은 이곳 저곳에 쓰일 나무들을 골라 다듬었습니다. 목수들이 나무를 마당에 뉘어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한쪽 눈은 감고 실눈을 뜬 다른 한쪽 눈으로 오랫동안 나무들을 바라보던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목수들이 사용하는 연장으로 자기 집 돼지나 소 구유를 만들고 지게도 만들고 작대기도 만들다가 목수를 도와 나무를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집 지을 나무가 다 다듬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수를 도와 하얗게 다듬어진 기둥들을 세우더니 집에 뼈대를 맞추어 갔습니다. 하얗게 다듬어진 석가래가 이어지고 대나무를 엮어 지붕을 덮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지붕에 흙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흙을 얹었습니다. 흙의 날이었습니다. 앞눈에 커다란 흙구덩이를 내고 황토는 파냈습니다. 마당 가득 흙을 쌓아두고 짚을 썰어 섞고 물을 부어 흙을 이겼습니다. 물과 지푸라기가 잘 섞이면 사람들은 축구공보다 조금 작게 흙을 뭉쳐 지붕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이 흙을 받아 지붕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흙 뭉치들을 지붕으로 휙휙 던지며 사람들은 어여차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을 어머니들이 밥을 하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흙을 뒤집어 쓰며 장난을 치고 마을 청년들은 강에서 물을 길어오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뭉쳐놓은 흙뭉치를 지붕 위로 휙휙 던져 지붕을 막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우리 집 마당에서 그렇게 흙일을 했습니다. 지붕에 흙을 다 얹고 나면 동네 사람들은 이제 굿을 쳤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마을 사람들이 굿을 치며 또 놀았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의 손과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집입니다. 그 집은 동네의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나지막한 뒷산에는 밤나무가 있고 솔숲이 있습니다. 그 집 앞에 있는 고추밭, 무밭, 그리고 강냉이 잎이 여름과 가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달이 뜬 여름밤 강냉이 바람이 불면 넓적한 강냉이 잎에 떨어진 달빛이 은가루처럼 잎에 흘러내립니다. 집 앞 고추밭을 지나면 큰 길이 있고 그 아래 강변을 지나면 바로 강입니다. 강 언덕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그 집 마루에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간에 강물이 보입니다. 그 마루에서는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산도 물도 강물로 떨어지는 눈송이도 강물로 날려오는 앞산 꽃잎이나 단풍 물든 낙엽들도 다 보입니다. 강변에는 꽃이 피고 눈이 쌓이고 아이들이 놉니다. 그 집은 방이 세 칸에 부엌, 키 작은 내가 세로로 누우면 딱 맞는 마루와 엉덩이 폭만한 툇마루가 있습니다. 툇마루는 일터에서 돌아오신 아버님께서 잠깐 땀을 식히며 앉아 앞산의 단풍과 꽃과 강물을 바라보시던 곳입니다. 그 집 어느 방에서 문을 열어도 앞산과 강물의 세월이 보입니다. 어머님은 부엌문을 열고 허드렛 물을 버리시며 앞산의 봄과 눈 오는 겨울을 알리곤 하셨습니다. 핫따나 저 새잎 피는 것 좀 봐라. 꽃보다 더 이쁘다잉.
하시거나 아이고 눈이 곱게도 오신다 하며 세월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른 방문을 열고 꽃보다 고운 앞산의 새 잎이나 강물로 사라지는 꽃잎 같은 눈송이들을 보다가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 집 방 중에 한 칸은 내 방이었습니다. 내 방엔 창호지 문이 6짝이나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에 새로 문을 바르고 누워있으면 참으로 방이 환했습니다. 나는 그 방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나의 어떤 시구절처럼 나는 그 방에서 기뻤고 슬펐고 사랑의 외로움의 두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세월이 가며 그 방에는 책들이 쌓여가고 내 생각이 자라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뜬 밤에는 불을 끄고 창호지 문으로 들어온 달빛에 괴로워했고 잠 못 들어 했고 그리워했고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창호지 문으로 새어든 달빛에 견디지 못하면 툇마루에 나가 앉아 달을 보거나 강변에 나가 헤매거나 징검다리를 건너며 징검다리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따금 소쩍새까지 울어대면 참으로 혼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숱한 밤을 그렇게 나는 그 방에서 지냈습니다. 달빛으로 시를 쓰고 겨울밤 앞산 뒷산 밤바람 소리로 나는 자랐습니다. 내 방에서도 문을 열면 아침 강물이 보였고 봄과 여름 햇살과 가을바람과 겨울의 흰눈이 다 보였습니다. 그 좁은 방은 알이었습니다. 내가 햇살을 눈부시게 바라볼 수 있는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 방은 내게 두꺼운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알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자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으므로 많은 사람들도 그 집을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동생들이 다 커서 객지로 가고 아버님은 그 집 아버님의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셨던 그 방, 내가 어쩌다 새벽까지 자지 않고 책을 보고 있으면 새벽에 깨신 아버지, 어머니는 도란도란 이 얘기 저 얘기로 나를 밝히곤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 강 건너 밭의 곡식 걱정으로 때론 웃으시고 어떨 땐 근심 어린 목소리가 내 방을 찾아오기도 했지요. 어느 해 봄 그 집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거기서 살기로 작정했는지 그 집으로 자기의 인생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가난한 방과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불을 떼서 밥을 했습니다. 부엌에 연기가 캄캄하게 날 때면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와 바람을 쏘였습니다. 날이 가물어 마을 샘물이 마르면 나는 강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퇴근길 아내가 강에서 빨래를 하고 있으면 나는 얼른 달려가 빨아놓은 빨래를 내 머리에 이고 돌아와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마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촌사람이 되어가면서 아내는 그가 살아온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을 산천을 새로 터득하고 우리 집을 몸과 마음에 익히며 배워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건강한 생활을 하며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녀 특유의 침착함과 낙천성은 더욱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아내는 동네 나이든 할머니들의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해 큰애가 태어났고 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무척 행복해 했습니다. 손자를 얻어 날마다 안아주고 업어줄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 할머니들이 손자를 직접 안고 업고 키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니까요.
들에 갔다 오면 어머니는 얼른 미네를 엎고 다른 일을 하시거나 마실을 다니곤 하셨습니다. 겨울철이면 늘 어머님이 아이들을 보셨고 아이들은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젖을 만지며 잤습니다. 이따금 너그 아버지가 다 뜯어먹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면 아이들이 뜯어먹어 하는 소리와 함께 웃는 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학교에 다닐 때는 자전거 뒤에서 밥이 어찌나 흔들리던지 반찬이 엉망이 될 때도 있었고 빈 도시락을 싣고 집에 올 때는 시끄러운 소리가 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어쩌다 한가할 때면 아내가 작은 아이를 업고 큰아이 손을 잡고 마을에서 훨씬 벗어난 들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까지 마중을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민세를 업고 들길을 걷곤 했습니다. 어떨 땐 민세와 미네가 코를 물고 훌쩍훌쩍 울며 마중을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아내는 꼭 우산을 가지고 마중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 나는 아이 둘을 보았습니다. 강변에 나가 꽃밭에서 뒹굴며 놀거나 물가에서 놀다가 집에 와서 씻기고 밥 먹여 잠을 재웠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들에서 늦게 돌아오시는 어머님 마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아이를 받아 업고 집으로 걸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아내와 나는 빨래를 개고 책도 보고 오래오래 이야기도 하다가 어머님이 마실에서 돌아오시면 아내는 또 얼른 어머니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와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다 어머니 방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 지금 티 없이 고운 하늘 아래 단풍 물든 산 속에 묻힌 집, 아름다운 그 집, 우리 집. 그 집은 우리 동네에서 자란 나무와 풀과 물과 흙으로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지은 집입니다.